네, 이번 시간은 권리 주체, 자연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권리 능력. 첫 번째 지문이 태아의 권리 능력인데요. 이 지문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판서된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태아의 권리 능력에 대해서 자, 우리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라는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보호주의. 이 개별적 보호주의는 일반적 보호주의와 대되는 개념인데, 일반적 보호주의는 모든 법률 관계에서 태아를 살아서 출생한 것으로 다루는 입법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태도는 아니고요. 우리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라는 입법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만 태아를 살아서 출생한 것으로 다루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 인지 등등 밑으로 이제 쭉 판서가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개별적 보호주의. 근데 개별적 보호주의는 적용 범위가 명확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태아 보호에는 다소 불완전하다는 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개별적 보호주의에 따라서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첫 번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왔습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권 앞으로 너무너무 자주 나오니까 줄여서 손배권 이렇게 줄여서 표현했고요. 자,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되는 원인은요, 두 개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시된 것은 민법 750조 이하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고, 이거 외에도 390조 이하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죠. 그런데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 능력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배권은 인정 안 됩니다. 네. 태아가 계약 관계를 맺을 수는 없고, 그런 관계에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손배권 행사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 잊지 마시고요. 가끔 출제 지문에 태아의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해가지고요. 종래 다른 시험에서 보면 불법 행위에 따른 손배권이라고 제시하지 않고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제시해서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채무 불이행은 아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손배권은 두 가지 각도로 나누어서 보셔야 돼요. 태아가 직접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된 경우, 태아가 직접 피해자가 된 경우하고요. 태아의 부 또는 모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된 경우로 나누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는요. 태아가 직접 피해자가 된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태아를 임신한 엄마가, 임신부가 병원에서 영양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즉 태아의 성장 발육을 돕고 임신부의 건강을 도모한다는 그런 영양제를 주사제 처방을 받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 태아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원인이 제공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태아가 태어났을 때는 장애를 입고 태어났어요. 따라서 그 의사에 대해서, 의료인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손에 쥐고서 태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이 태아 자신이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된 경우이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각도는 태아의 부 또는 모가 피해자가 된 경우입니다. 자, 어떤 사례입니까? 태아의 아빠가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자, 그 당시 아빠가 사망 당시 엄마 몸속에는 태아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 이 태아가 태어났을 때는 자신의 아빠가 없게 되었다는,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그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우리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일명 줄여서 위자료라고 그러죠. 그래서 위자료 청구권을 쥐고서 태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은 바로 태아의 부가 어떤 부가 입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이건 상속 범위에 들어가서 태아에게 승계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요. 여기서 표현한 것은 여러분 위자료 청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이렇게 나누어 보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속입니다. 상속. 물론 여기서 우리가 상속 그러면 재산 상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주 과거에는 호주 상속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랬다가 이제 호주 승계로 바뀌게 되고 급기야는 이제 호주 제도 자체가 없어졌는데, 지금 그냥 상속하면 재산 상속을 의미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인지입니다. 인지는 여기서 의미한 태아의 권리 능력 인정되는 인지는 임의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가 태아를 인지할 수 있다. 너는 내 자식이야. 이걸 인정할 수 있다는. 이것이 임의인지라 그러죠. 근데 임의인지의 반대가 뭐예요? 강제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태아가 부를 상대로 해서, 태아가 부, 아빠를 상대로 해서 나는 당신의 자식이니까 인정해 주시오 하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강제인지라 그러죠. 이 강제인지는 인지청구권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또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되는 인지청구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 그와 같은 권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 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강제인지. 즉 태아에게는 인지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인증여입니다. 사인증여와 유증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유증은 태아의 권력이 인정이 됩니다. 유증은 인정이 되는데 사인증여는 부정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증과 사인증여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후행위예요. 우리가 법률행위를 분류할 때 생전행위와 사후행위 이렇게 나눈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살아있을 때 법률행위를 맺고 뭐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이것을 우리가 생전행위라고 한다면 행위자가 생전에 어떤 법률행위 즉 계약을 맺지만 계약이나 이런 행위를 하지만 그 효과는 행위자가 사망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뭐라 한다? 사후행위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인증여와 유증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사후행위라는 것입니다. 행위자가 죽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 사인증여는 이것은 계약입니다.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물론 생전에 계약을 맺지만 어쨌든 효과는 죽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사후행위인데 두 개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다? 사인증여는 계약이다.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왜 태아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느냐면요. 판례가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학자들의 다수의 견해는 사인증여도 인정합니다. 태아에게 수정 능력을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항상 판례 중심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례의 태도는 사인증여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X되어 있는 것은 판례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왜 사인증여에 대한 수정 능력은 판례가 부정하느냐? 태아가 승낙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태아에게는 부에 누구를 알 거예요? 남동생이 있어요. 태아 기준으로 보면 삼촌이에요. 이 삼촌이 재력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어나게 될 내 조카를 위해서 자, 그렇죠. 삼촌한테 이 태아는 이제 조카 신분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사랑스러운 내 조카를 위하여 내 건물 하나를 증여하고자 하니까 그것도 내가 죽으면 증여되는 것으로 효과 나타나는 것으로 할 테니 받을래 하고 청약을 해야 돼요. 사인증여는 계약이니까. 그런데 태아가 승낙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태아의 어머니가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서 승낙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현행민법상 태아의 엄마가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이해하시죠? 따라서 사인증여는 이것은 계약인고로 태아가 승낙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부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증은 똑같은 사후행위인데 유증은 왜 인정하느냐? 이 유증은요, 계약이 아니고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유증은 단독행위다. 이번엔 비슷한 사례로 이 삼촌이 자, 앞으로 태어날 나의 조카를 위하여 이 건물 하나를 증여하겠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단독행위예요. 그럴 테니 받을래 안 받을래 대답해줘.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독행위니까 일방적으로 증여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것은 계약이 성립되고 또 그 삼촌이 사망하게 되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단독행위니까 승낙할 필요가 없으니까 태아가 이것은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어요. 대습상속과 유류분은요. 태아에게 상속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태아에게 상속권이 자, 그것도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자, 만약에 이렇게 한번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 있고 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A1, A2, A3가 있다. 근데 A1은 5살. 이미 태어나서 막 뛰어다니는 5살이에요. A2는 3살, 3세.
A3는 태아입니다. 얘는 이제 이 엄마 몸속에 있는 태아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세요? 부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부가 사망했다. 자, 그럼 법정상속. 법정상속을 하자고요. 자,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A1, A2, A3 모두 균분 상속에 따라서 자, 엄마도 직계존속 엄마도 그 피상속인의 기준으로 보면 배우자죠. 자, 배우자도 1. 그래서 1, 그 다음에 자,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5할이 가산이 되니까 1 플러스 0.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자, 결국 1, 2, 3, 4 플러스 0.5가 되니까 자, A1, A2는 4.5분의 1씩 그렇죠? 4.5분의 1, 4.5분의 1씩. 네. 납득하시죠? 자, 태아도 마찬가지 4.5분의 1. 그 다음에 엄마는 4.5분의 1.5의 상속분이 인정이 된다. 물론 이건 이제 법정 상속을 설명했을 때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걸 왜 설명했어요? 자, 바로 태아에게도 상속분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태아에게 상속이 인정되는 거로 따라서 그 파급적 효과로서 대습상속이나 유류분도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대습상속은 그쵸. 대습상속, 또 앞으로 설명될 기회가 있겠죠, 여러분. 자, 우리, 부재와 실종의 실종 쪽에 가서 대습상속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 내공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상속 부분에 가서 잠시 부재와 실종 부분에 가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분은 이건 뭡니까? 유류분은 여러분, 법정상속분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유류분이 인정돼요. 설사 이 아버지가 그 자신의 유산을 모두 어떤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유언을 남겼다 하더라도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요, 법정 상속분의 곱하기 2분의 1까지는 유류분이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만한 재산을 모으게 된 데 대해서는 이 가족들에게도 힘이 있었다는 거죠. 뭔가 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몽땅 재단법인에 기부하는 것으로 유언장을 남겼다 하더라도 비속과 배우자에게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재산 상속분의 2분의 1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법정 상속분, 방금 여기 표현한 지분에 따르면 4.5분의 1에 곱하기 2분의 1. 4.5분의 1.5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유류분이. 그런 유류분 지분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만약에 직계 비속이 없고 직계 존속이나 형제 자매가 상속인의 지위에 있을 때는 법정 상속분의 곱하기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앞글자 불상인 사유대유, 불상한 사유다, 사유대유. 그렇죠? 네, 여러분 저기 충청도 쪽에 사투리가 했대유 그러잖아요. 네, 좀 인용하겠습니다. 불상한 사유대유. 그런데 한이 아니고 인이죠. 인. 그리고 사인정연 여러분 부정된다는 거. 판례가 다수는 인정하지만 판례는 부정한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왕이면 여기서 좀 더 설명 좀 더 드리고 우리 지문 분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태아의 이와 같은 개별적 보호주의에 입각한 이 불상인 사유대유의 유대유 이런 것들이 과연 언제 인정이 되느냐, 언제. 여기에 이제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여러분.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이와 같은 대립이 있다. 자, 여기 보시죠. 정지조건설. 정지조건설은 뭐냐면, 만약에 태아로 있는 동안에, 자,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제가 사건이라고 썼죠?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뭐냐? 태아의 부가 만약에 사망했다 치자고요. 태아의 부가 사망했다. 그렇다면, 곧바로 상속분을 인정하느냐? 권리 능력을 주느냐? 안 줍니다. 인정한다면서. 응? 근데 사건 발생 당시에 곧바로 태아에게 상속분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언제 주느냐? 살아서 태어난다면. 여기 제가 가정을 했죠? 태아가 항상 출생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유산되기도 하죠. 유산을 우리 민법에서 유산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사산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죽을 사자 써서 사산, 유산.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출생보다는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유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아가 살아서 태어날지 유산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출생한다는 조건이 성취된다면, 그죠? 출생한다는 조건이 성취된다면 사건 발생 당시로 소급하여, 이제 저 빨간 것으로 이렇게 거꾸로 한 것은 뭐냐? 소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건 발생 당시로 소급시켜서 태아의 권력력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인정한다. 그런데 이것이 정지 조건설입니다. 그러면 해제 조건설은, 정지 조건설이 우리 판례의 태도고요. 해제 조건설은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지 조건설이 소설과 판례인데 뭐 소설 무시하시고 그냥 판례 기억하시고요. 학자의 다수설의 개념은 해제 조건설입니다. 이건 어떤 입장입니까? 정반대로 태아의 아빠가 사망했다. 사건이 발생했어요. 곧바로 권리 능력을 인정합니다. 즉 상속분 바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망한다면, 태아가 유산이 된다면 이때는 주었던 권리 능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주었던 것을 다시 뺏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줬다가 뺏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다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의 다수의 견해는 왜 해제 조건설을 지지하느냐면요. 아무래도 출산율과 사산율을 놓고 봤을 때 출산율이 압도적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일단 살아서 태어날 것으로 보고 권리 능력을 사건 발생 당시에 그대로 부여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게 해제 조건설입니다. 여러분 납득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판례 중심으로 기억해야 되니까 정지 조건설을 더더욱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바로 지문 분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돌아갑니다. 자, 1번 질문 어떠세요? 태아도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바. 근데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과연 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인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는 그 다음 지문을 보면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손배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보면 자, 다시 태아도 손배권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바. 개별적 보주에 따라서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살아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정지 조건설을 지금 은근히 표현하고 있죠.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옳습니다. 자, 옳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2번 지문에서 표현하는 것은 태아의 손배권 중에 두 가지 각도 중에 어떤 부분이죠? 태아의 부 또는 모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된 경우 태아가 손배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 내려갑니다. 여러분 또 내려가다 보면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유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유증도 인정된다. 그죠? 네, 맞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질문. 증여자와 수정자 간의 계약으로서 증여는 계약이다. 수정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 태아에 대한 증여에 있어서도 태아의 수정행위가 필요한 것인 바. 민법상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권력은 태아인 동안에는 없고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된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이거 무슨 학설? 정지조건설. 자, 그때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간주될 뿐이므로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법정대리인한 수정행위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생전행위로서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 계약에서 수정 능력이라든지 이것은 부정된다는 것. 또 사인, 아까 표현했다시피 사인 증여에서도 수정 능력은 없기 때문에 부정된다는 거. 자, 그렇습니다. 승낙할 방법이 없다. 태아의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이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법정대리인한 수정행위도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네. 그다음 3번도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읽으셔도 되겠습니다만, 자, 첫 단계니까 한 번만 더 보시죠.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서 이 특정한 권리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보신 불상인 사유대유 그걸 말하는 것이죠. 네. 특정한 권리에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의 출생 시기가 문제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이거 무슨 학설이요? 정지조건설. 그렇죠? 그때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해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이 모체와 같이 사망했다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이 됐다는 얘기지. 그렇죠? 유산이 됐다.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오태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배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살아서 태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 개별적 보호주의에 의한 그와 같은 권리 능력이다. 이해됐죠? 네, 됐고. 뭐, 그 다음에 여러분, 요 5번 지문, 여러분이 직접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만 보시죠. 두 번째 줄만. 태아의 모가 태아를 대리하여 부동산을 증여받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대리권 인정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후 태아가 살아 출산했다면 태아였던 자는 증여를 원인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자, 됐고요. 자, 자, 이것도 뭐 여러분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정사망 실종 선고에 대해서는요, 부재와 실종 쪽에 가서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행위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겁니까?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행위능력이라 그러죠. 그럼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행위무능력자, 무자를 넣어서 무능력자. 근데 그것은 종래의 우리 민법 개정 전의 표현이고요. 지금은 행위무능력자를 뭐라고 표현한다? 제한능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행위 제한능력자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이 행위는 여러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한능력자면 이것은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제한능력자에는 3종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건 이 자료는요, 핵심 기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배포되시면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미승현자.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차례대로 나오거든요. 미승현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요 세 사람. 미승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네. 한번 확인해 주시죠. 여기 아닙니다. 네, 피한정 후견인. 자, 그 다음,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세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피특정 후견인도 나오는데, 이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 아니에요. 이거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피특정 후견인도 행위 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자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얘는요 제한 능력자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건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먼저 한번 보시죠. 자, 미성년자는 만 18세로 성년이 된다. 만 18세가 아니라 만 19세. 만 19세 기준이죠.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함으로 했는데요. 우리 기간 계산 방법에는 역시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기간 계산 방법에는 자, 일주, 월, 연을 단위로 기간을 계산하는 같은 역법적 계산법이 있고 시, 분, 초를 단위로 하는 자연적 계산법이세요. 근데 역법적 계산법으로 기간을 계산할 때 원칙은 뭐냐? 초일 불산입의 원칙입니다. 초일, 첫날은 산입하지 않는 불산입 원칙을 적용하는데 예외적으로 연령 계산은 첫날을 초일을 산입하는 초일 산입의 예외가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기간과 소멸시효 쪽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는 간단히 보시고요. 따라서 연령 계산은 초일을 산입한다. 따라서 출생일을 산입하여 여기에 따라 계산하므로 2001년 1월 1일에 출생한 자는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하면 이걸 뭘 말하냐? 그날 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정. 네? 이해하시죠? 그날 자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24시. 그리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아니면 뭐 2001년 1월 1일 출생한 자는 2020년 1월 1일 오전 0시부터
부터 성년이 된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같은 시각이잖아요. 19년 12월 31일 24시나 2020년 1월 1일 오전 0시나 같은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든 뭐 같은 표현입니다. 반복하지만 기간에 가서 보자. 다시. 자, 그 다음에 밑에 1번 지문 보시죠. 미성년자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되고. 네, 틀림없습니다. 자,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슨 사유? 취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면 이것은 취소 사유가 된다. 따라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딱 뭐뭐만 하면 의심해야 되죠? 틀렸습니다. 이것은 미성년자가 직접 취소할 수도 있고 법정대리인이 나서서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권자는 미성년자도 직접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곧 나오죠. 피한정 후견인도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해야 되는데 동의 없이 행위를 하게 되면 피한정 후견인도 자신이 단독으로 한 행위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어요. 물론 법정대리인인 한정 후견인도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피자 띄고 한정 후견인이라고 하죠. 한정 후견인도 취소권 행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반대 의사표시를 뭐라 그런다고요? 추인. 그럼 추인은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느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추인권은 인정이 안 돼. 미성년자가 직접 추인하려면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든지 추인권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얻든지 아니면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후에라야지만이 추인권 행사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나 취소권은 미성년자일 때도 할 수 있고. 네. 좋아요. 자, 됐고. 그 다음 질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 취소할 수 없지만 틀렸고, 취소할 수 있고, 추인할 수는 있다가 아니고 없다. 이렇게 앞뒤로 바뀌었네요.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페이지를 항상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19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1강부터 계속 페이지는 여러분 누적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강의 때마다 1페이지부터 다시 시작하면 여러분 헷갈립니다.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이 이 자료를 여러분이 받으셔가지고 출력하셔가지고 1페이지부터 계속 연결해서 편철을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페이지는 계속 누적적으로 나간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판례인데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이건 잘 안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요 사례. 자, 지문이 조금 까다로운 지문인데, 사례죠. 네. 갑은 2002년 2월 1일 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8세 미성년자. 갑은 법정대리인 A의 동의 없이 L 신용카드 회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자, 그러면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그리고 가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바로 그리죠. 자, 갑 L은 카드사. 그 다음에 을로부터 이제 이 신용카드 이용해가지고 핸드폰인지 뭔지 아직 안 읽어봤는데 대리점으로부터 이제 뭔가 물품을 구매한 것이겠죠, 그죠? 네, 그러면 한번 노트북 대리점이구나, 그렇죠? 네,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별도로 칠판 쓰지 말고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읽겠습니다. 갑은 법정대리인 A 동의 없이 L 신용카드 회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카드를 발급받았다. 자, 이거 어때요? 일단 동의 없었다고 그랬으니까 동의 없이 법률행위했으니까 일단 무슨 사유? 취소 사유. 신용카드 이용계약의 취소 사유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갑은 을이 운영하는 노트북 대리점에서 10만 원 상당의 외장 하드를 3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이를 위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여기. 네. 여기서 결제를 했답니다. 신용카드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편 갑은 당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월 6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이후 갑은 A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L사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과 을과의 신용구매계약을 각각 취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자, 각각
취소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갑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카드사와 이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무슨 사유? 네. 이 카드 이용 계약은 일단 무슨 사유가 되느냐? 취소 사유. 그리고 갑이 이 카드를 이용해서 을 대리점에서 뭐 했다고요? 외장 하드를 10만 원 주고 10만 원 상당의 외장 하드를 할부 구매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단순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역시 취소 사유입니다. 네. 그런데 자신의 월 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 구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요. 이것은 판례가 나와 있어요. 판례가 뭐로 되어 있냐면 월 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것은 법정 대리인의 묵시적 재산 처분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자, 일단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구분하자고요. 갑이 카드사와 체결한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해서 카드를 발급받은 이 행위 자체는 무슨 사유? 법정 대리인 동의가 없었으니까 이건 취소 사유 확실하죠? 자, 이것은 취소 사유가 확실합니다. 사유. 그런데 자, 갑이 그 카드를 이용해서 을로부터 외장 하드를 구입한 행위,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소 사유지만 판례는 별도로 자신의 월 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것은 법정 대리인의 묵시적 재산 처분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것은 유효한 법률이 된다. 자, 어때요? 됐죠? 그러면은 그 판례 여러분 잠시 후에 확인시켜 드리고요. 일단 지문 분석부터 먼저 하시죠. 자, 기억에 갑이 L사와의 신용카드 이용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 측의 반함으로 인정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신의 측에 반하지 아니한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민법상 제한능력자 제도보다 우월하게 적용되는 제도는 없다. 설사 이 제한능력자 제도가, 자, 미성년자 제도가 신의 측과 충돌하더라도 일단 신의 측보다 앞섭니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한 법령을 취소할 수 있다. 예, 법정 대리인 취소권자 될 수 있고요. 맞죠? 네, 맞고. 옳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법령을 하려면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예, 부담 없는 증여를 받거나 권리만을 얻는 행위,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것. 이게 대표적인 사례죠.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또 뭡니까? 미성년자가 채무 면제를 받는 것. 이웃 아저씨한테 돈 만 원 빌린 적이 있었어. 미성년자가 아침에 학교 가다가 갑자기 지갑을 버스 카드를 안 들고 나오는 바람에 황당한 상황에 빠졌어요. 마침 버스 정류소에 이웃 아저씨가 서 있어요. 아저씨 죄송하지만 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빌렸죠? 근데 그 다음날 갚으려고 하니까 이웃 아저씨가 아니야, 안 갚아도 돼. 그냥 너 용돈 준 것으로 생각할게. 이거 뭐예요? 바로 채무 면제를 받는 거예요. 이건 의무만을 면하는 게 어때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법정 대리인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방금 했고요. 그다음 미성년자가 조부로부터 여기 부담 없이 부동산을 증여받는 게 이거 뭐예요? 권리만을 얻는 행위에 해당돼요. 만약에 부담부 증여 이렇게 되면 안 돼. 단독으로 할 수 없어. 예? 그러니까 아무 부담 없이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데 부담을 붙이면 안 돼요. 또 이웃 아저씨 한번 들어보죠. 이웃 아저씨가 시계를 하나를 딱 미성년자에게 줬어요. 야, 아저씨 시계 여러 개 있으니까 이거 너 가져 하고 줬어요. 그냥 아무 부담 안 붙이고 증여한 것에 대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웃 아저씨가 시계를 주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이 시계는 그 비싸고 좋은 건데 그냥 줄게. 근데 우리 집 초딩 알지? 초등학생 3학년 딸이 있는데 너 수학 잘한다며. 고등학생 너 수학 잘한다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주말마다 1시간씩만 과외를 좀 해줄 수 없겠니?
그러면서 시계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건 부담을 붙인 거죠. 뭔가 의무를 붙인 거예요. 미성년자에게. 그러면 이런 부담부 증여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받을 수 없다. 납득하셨죠? 아주 좀 원초적으로 유치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을 도모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런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니은 갑과 을과의 신용구매 계약. 이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여기 갑과 대리점 을과의 신용구매 계약은 A의 법정대리인 A의 묵시적 재산처분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유효한 법률이 된다. 자, 재산처분 범위 처분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요? 유효한 법률이다. 오, 맞죠? 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디귿 내려가 볼게요. 만일 갑과 L사, 카드사와의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L사가 을에게, 을이 누구죠? 대리점에게 갑의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지급해 주겠죠. 그렇죠? 카드사가 이제 당연히 10만 원 지급해 주겠죠. 그러면 L사는 여전히 갑에게 신용카드 이용 계약에 따라 카드 이용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안 돼요. 왜? 취소 사유니까. 분명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갑하고 L 사이는 취소 사유니까 이게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카드 발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되고 취소하면 취소는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됩니다.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면 그 법률행위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표가 인정되니까 법률행위 취소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행위는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효가 되면 서로 간에 어떤 문제만 남느냐? 부당이득 반환 문제만 남는다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문제.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갑이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10만 원 상당의 그 현금 어떤 금전인데 예? 외장 카드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10만 원 상당의 금전인데 그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납득하시죠? 그래서 카드의 이용 대금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카드의 이용 대금을 청구하려면 신용카드 이용 계약 자체가 유효라는 것을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이 말 이해되십니까? 이용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틀렸어. 이것이 인정되려면 카드 이용 계약 자체가 유효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그러면 취소권 행사되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됐죠? 그다음 마지막 여기 보시죠. 만일 갑과 L사의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L사가 을에게, 을은 누구예요? 대리점에게 갑의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지급했을 때 L사는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도 이거 옳습니다. 방금 제가 표현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확인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